성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과제, 과제와 희망,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인지 따질 수는 없지만 두 가지가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철학의 희망과 과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다음에 말할 네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선생님께서는 1981년에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철학과를 만드셨습니다. 그 독립된 학과는 이제 대학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는 걱정 말라,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밖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철학을 지켜나가려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한 한국철학은 죽지 않습니다. 시경에 보면 부거잡수란 말이 있죠. 까치집에 비둘기가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까치가 되면 살기는 비둘기가 살아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노파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도원 선생님께서 체기를 잡아서 어디다 글을 쓰신 건 없습니다. 평소에 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뽑아본 것입니다. 또 제 생각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한국 철학의 희망과 과제에서 첫 번째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서남북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과연 한국 철학은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그 정체성 문제, 이거를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 철학의 원형을 찾아야 된다. 이 원형이란 말을 아주 잘 쓰셨어요. 세 번째가 한국 철학의 원형 문제. 네 번째는 보편과 특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보편에서 특수를 또는 특수에서 보편을 찾아야 된다. 도원생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편까지는 말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요. 특수성을 말씀하시는 쪽에 비중을 뒀는데 이제는 보편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방향이 잡힌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기 나라를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던 중국인들은 신라를 동방이라고 하고 또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마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들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신라인들도 거의 같은 생각에서 자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을 중국이라고 하는 서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유학 가는 것을 서학이라고 합니다. 원광소학이라는 그 상징에 나오잖아요. 또 서유라고 합니다. 이때 선주의이죠. 우리가 동국이라면 너희들은 서북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거야말로 신라 중심의 천하관이죠. 그게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은 조선은 국학파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저 실학파의 한 갈래가 아니고 저는 참 대단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 국학파의 선구자인 담원 홍대영 지구 자전론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빙빙 도는 지구위를 보면서 조선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외쳤습니다. 조선 후기 개학파학자들이 이 지구본 빙빙 돌려가면서 빙빙 돌리는 말이 어디가 중국이 세계 중심이냐. 거기서 바로 그냥 완전히 사고 방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홍대영 같은 지성인들이 이런 시대를 앞서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18세기에 북벌에서 북학으로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소수의 힘, 이게 세상을 바꾸겠냐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학살을 우습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힘, 학술의 힘을 누가 가볍다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 역사는 오랜 기간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세계화의 비명 아래 서양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보편의 세계, 아니 저는 보편을 가장한 힘의 논리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와 우리를 찾는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보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크게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주체성, 주체적 역사관 이런 것을 제대로 투입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족적 우월감을 가져본 적은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체적 사고와는 거리가 먼 민족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한국철학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시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거죠. 옛날에 서당에 들어가면 추구라고 하는 이제 시를 공부하는데요. 유명한 건 송화문동자니 언사체약하라. 지제차산중이나 운신부지처라. 유명한 거죠.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으니 스승님은 약을 해러 갔다고 하시네. 물론 이 산 중에 계실 테지만 구름이 깊어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 자, 요 밑에 줄을 쳐놨습니다. 소동파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산 유명하죠. 여산 진면목이라 유명하신데요. 여산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겠죠. 가로 보면 뻗어나간 고개요. 옆으로는 소순거울이네. 멀리서 가까이서 또 높고 낮은 곳에서 다르게 보이네. 여산의 참모습을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겠지. 고 불식 여산 진면목 시연신제 차산 유명한 문구입니다. 자, 이 두 시의 시를 보면요. 앞에 시는 부지라고 하는 말이 나고요. 뒤에는 불식이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두들겨요. 한쪽은 산에 사람이 있는 줄은 알지만 구름이 깊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산 속에 있어서 자기가 산 속에 들어 있어서 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거나 알고 싶어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쪽은 사람이 산 밖에 있고 한쪽은 사람이 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에도 철학의 전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탐색하여 체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도의 시에 나온 그 밑부분이고요. 또 숲속에서 숲을 보지 못하듯이 주관의 숲에 빠져 한국 철학의 객관화, 보편화 문제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이것은 소동파의 시에 나오는 제3부 사기에 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동파의 시에서는 여산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데다가 늘 구름이 껴있어 좀처럼 그 참모습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산의 뒷면목을 한국 철학의 참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철학을 얘기하지만 그걸 얘기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뭐 지역학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사는 부여도 부여학 학자를 붙이려면 뭔가 좀 체계화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국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역사성, 세 번째는 전통성,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잡아봤습니다. 지역성은 있지만 역사성과 전통성이 없는 경우로는 현대 신중국의 동북공정을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지역성을 갖추었지만 전통성을 아직 논하기 어려운 경우로는 20세기 한국에 수용된 서양 철학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서양 철학까지 한국 철학의 범위에 넣어서 요새는 우리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지목해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철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철학으로 정립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적 시점에서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앞에서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 한국 철학이란 원초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적 시점이나 관점에서 한 시대를 관통한 철학적 주제, 아니 더 나아가 민족사적으로 통할 수 있는 철학적 요소를 발견하여 체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좀 깁니다만은 도원 선생이 한국 철학을 늘 말씀하시고 또 특히 고대 사상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철학의 원형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긴 안목으로 앞으로 남북 통일까지 내다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런 말씀도 더러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을 할 겁니다. 뭐 정치적 통합 말고 완전히 완전한 통합을 이루려면 아마 남쪽이나 북쪽에서 서로 배척하는 이데올로기가 안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도 북한은 현재 어마어마한 그 양으로 단군 사상과 고대 사상에 있는 연구가 아주 뭐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 뱅크를 운영해야 될 정도로 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에서는 전혀 그쪽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사상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남북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생각의 단초를 도선생에게서 예전에 찾은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철학의 원형을 찾아놔야 되겠는데 우리 잘 아는 난낭비서, 최치원의 난낭비서에 국유현멸 지도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유는 그냥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고유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이 고유란 말을 쓰면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밑에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 고유란 말, 말씀만 고유란 말보다 차라리 유형이란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낫다. 최초의 유형, 근원적 패턴이라는 의미를 지닌 원형이란 말을 쓰는 것이 낫다. 그래야 논란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시 반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원을 살펴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사상, 단군 사상을 배워서 뭐 할 건데?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국권 상식의 우리 선학들은 원시 반본의 정신으로 한국 사상의 원형 및 정신적 근원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것을 국권을 회복하는 밑바탕으로 삼려고 고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벌어졌던 일, 박은식 선생의 국화, 신채호의 난가사상, 정인보의 조선의 얼, 최남선의 단군사상, 문일평의 조선식 이런 것, 이분들 다 현대인들이죠. 이분들은 주로 민족주의 역사가들인데 이분들이 선두에 서서 우리의 국수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천도교, 대정교, 원불교 그런 근대 민족 종교 등이 이 대열에 들었습니다. 혼인이 어린이 시민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지금부터 100년도 안 되는 그 가까운 시기에 그 선학들이 우리 민족 정신의 정수를 찾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상을 알려면 물론 원형으로 돌아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게 20세기에 들어서 이런 우리 민족주의 사가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학들은 사대 모화주의가 판을 치는 시기에 거시적 평안으로 한국 사상의 원맥을 찾아서 밝혀냈습니다. 민족 종교 역시 한국 사상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종교 사상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이걸 요새 사람들 다 부정을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민족의 일제라고 하는 민족의 실행기가 없었다면 과연 한국 사상, 한국 철학을 정립하려는 저와 같은 노력이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다고 막 배척할 게 아니라 한번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대 이래 한국 철학계 1세대, 2세대 학자들이 한국 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여 한국 철학이라는 심의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마저 맥없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한국 철학의 특수성을 논하는 시기가 반짝 있는가 싶더니 이제 특히 성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퇴계 율곡의 철학의 정주 성리학과 뭐가 다르죠?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목소리를 부쩍 높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편에서 특수의 보편. 자, 철학은 보편한 겁니다. 그렇지만 철학을 하는 사람은 제각각 다릅니다. 과연 보편학이라는 점만 강조하면서 특수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편 속에서 특수 속에서 보편을 보는 것은 예부터 철학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서양 철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다 우리 걸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년에 우리 것으로 회귀했던 그 선배 철학자들의 발자취를 본받을 필요가 있죠. 얼마 전에 그 김중현 선생의 전집을 읽었는데 그분이 만년에 한국 철학을 제대로 못한 거를 그렇게 아쉬워하는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자, 최치원의 진감도사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불원인 임무익. 이 도원 선생이 아주 뭐 수업 때마다 말씀하신 거죠.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국적에 따른 차이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8글자지만 그리고 또 진감도사비에 이런 게 나옵니다. 불교는 공을 추구하는 거죠. 공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비록 공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근본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목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생사 거래를 여인 공의 세계, 즉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의 보편성도 좋지만 그 국법순, 중국에 간 스님, 인도에 간 스님은 각자 국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근본 뿌리를 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밑뿌리를 찾는 일이 부질없는 분별심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검수사비를 보면 중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끝내 아무리 어려워도 꼭 신라로 돌아오려고 했다고 하는 그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라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런 그 스님들의 그런 뭐랄까 고난상을 비문에 써놨는데 그거는 최치원 자신의 경험도 거기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철학을 말하면서 역시 최치원이 이른바 현묘지도를 말했는데 현묘지도로서의 풍류를 언급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풍류 실체를 해석하면 8글자로 해석했죠. 포함삼교 접하공사. 앞에 게 체라고 하고 뒤에 용이겠죠. 포함삼교가 여기 풍류도의 실체를 설명하면서 최치원 선생은 3가지로 얘기했죠. 유불도 3교를 빌려가지고 했죠. 왜 그러냐? 이게 당시 본격적인 종교죠. 종교의 사상이죠.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야 중국 사람이 알아듣거든요. 유불도 사상은 이끌었었습니다. 여기 보편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있고 그 결과 풍류도가 3교의 핵심 요소를 본래부터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편성 차원에서 해석이죠. 그리고 뒤에 접하검사 이와 함께 이 풍류가 생명체 있는 것들을 변화로 이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특성 차원의 해석이죠. 최치원은 12살에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예전에 KBS 텔레비전에서 최치원 조기 유학생이었다라는 주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최치원 당시 세계 무대인 당나라 수도에서 공부하고 학국관리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귀국한 뒤에는 우리 것을 찾는 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당시로 말하자면 당나라 중심의 보편문화와 신라의 전통문화를 위협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최치원이 신라 문화의 우수성을 집중 부각하려 하는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치원은 문화사 측면에서 보편과 특수의 균형을 꾀하려고 했던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치원이 말한 내함은 외연을 염두에 둔 개념입니다. 풍류의 특수성 속에 이미 유불도 3교로의 외연 확장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상의 회통적 성격은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적 확장성까지도 논할 수 있는 중요한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8글자가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이나 정치에서 보편과 특수의 문제는 때에 따라 어느 한쪽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또 어느 한쪽이 기울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시대적으로 요구된 경우 등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 철학의 특수성 측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지난날에는 보편성으로 포장된 모화주의,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이 오래도록 생명을 이뤘고 좀 특수성을 찾을까 했더니 광고교회는 서양적 가치관이 풍미했습니다. 한국 철학의 정체성이 수립될 벼를 뻗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시장, 경제는 그리고 무분별한 정치 논리가 보편성이라는 비명 아래 우리의 전통문화, 특히 한국 철학의 명맥이 거의 단절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 철학의 세계적 보편성은 두고두고 탐구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한국 철학의 특수성은 그야말로 무형문화재 차원의 보존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철학은 이성과 감성의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성, 감성과 함께 종교적 차원의 영성이 조화를 이룬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여겨왔습니다. 이거 늘 도원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이 앞서 소개한 최치원의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철학, 이 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철학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육은 어디 목적으로 있는가? 접하는 대상을 변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접하는 뭔가 달라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철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의 것입니다.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사고력, 논리적 힘 이런 거 주입이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양은 수양과 공부를 통해 달라진 사람을 만든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다 동서양의 철학 전통과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철학 교육에서도 동서양의 특징적 측면을 잘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우리 박홍식 회장님께서 되도록 짧게 써라. 길어봤자 소용없다. 선생님을 기린 학술에 원고지 50매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을 이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근데 아직 할 말을 다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입으로 뭘 하는 사람들은요 20분 갖고는 분이 덜 걸립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